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조국 혁신당 강경숙 의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강 전 후보자 낙마를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3부에는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만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24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어요. 네, 8번의 협상 끝에 이뤄진 미일 관세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일본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5%로 깎아주고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자동차와 쌀 시장 개방과 대규모 투자를 받기로 한 겁니다. 네. 상호 관세율 15%는 미국이 지금까지 무역 합의를 본 5개국 가운데 대미교역 적자국인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킬 것은 지킨 최선의 결과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그건 일본의 입장인 거고 미국으로선 어쨌든 지난해보다 관세율도 높이고 대규모 투자도 받는 성과만 챙긴 겁니다. 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애초에 높은 관세율을 예고했다가 조금 낮춰주고 이득을 얻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이 일본에도 적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네. 또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에카 천연가스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어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이 자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협상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도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와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미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가집니다. 네. 협상이 불가능할 걸로 예상됐던 자동차 품목 관세가 일본 사례처럼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어제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FTA 체결이 안 된 일본은 원래 자동차에 2.5% 관세가 있었고 우리는 한미 FTA로 인해 무관세였던 터라서 일본과의 구도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를 일본처럼 15%가 되도록 깎는 게 아니라 거기서 2.5% 더 내려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산 자동차에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곧장 사의를 수용했는데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역 의원이 낙마한 건 처음입니다. 강 후보자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고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때만 해도 임명하려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사퇴한 이유 뭔가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 보니 돌파하려 했던 것 같은데 여론이 너무 나빠지자 결국 손을 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 임명 강행 결정을 했을 때만 해도 버틸 수 있을 거라 본 건데요.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예상 갑질 의혹을 제기했고 네. 민주당 원내수석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은 일반 직장 갑질과 다르다고 옹호하면서 여론이 더 나빠졌습니다. 네. 무엇보다 진보 진영이 돌아선 게 결정적이었는데 여성단체들과 참여연대, 민주노총이 강 후보자 반대 성명을 냈고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이런 진보 3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도 열었습니다. 네. 인사파동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떨어진 데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강 후보자 부적합 여론이 60%를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강 후보자를 강력하게 지원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서서 강 후보자를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후보자 사퇴가 알려진 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조사를 나눠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네, 다음 달 6일로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조사를 나눠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명태균 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13시간, 14시간 이렇게 장시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안 좋으니 짧게 자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특검은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 측은 어제 요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는데 특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 관련 인물을 대거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도피 중인 집사 김예성 씨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고 김 씨의 회사에 석연치 않게 거액을 투자한 신한은행 전 부행장과 경남스틸 대표, JB우리캐피탈 대표 등을 불러 투자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네. 29일에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소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를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선불 카드로 받는 경우에 이 카드의 색상을 금액별로 다르게 제작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카드사를 통해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선불카드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금액별로 카드 색깔을 달리하면서 주민들 항의가 잇따랐고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시정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데 금액별로 색깔을 달리하면 그 카드를 내미는 순간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분은 한부모 가정 네. 이렇게 특정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낙인을 찍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시뿐 아니라 부산과 경남, 강원도에서도 선불카드의 금액을 표기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들 지자체들은 나눠줄 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을 표시했다. 받는 분들 상황까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공급자 중심의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다.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조치에 나섰고요. 가장 논란이 된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새로운 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폭우 피해가 큰 가평과 산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네, 경기도 가평과 경남 산청에선 어제 각각 한 명씩 실종자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도 전국적으로 22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어제 가평 조종천 강하류 지점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신을 4일 전 새벽에 실종됐던 70대 남성으로 확인했고요. 당시 남성은 물이 불어나던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가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네. 가평에선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그리고 덕현리에서 실종된 50대 남성 이 3명의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130여 대를 동원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수색 구역도 한강 하구로까지 넓혔습니다. 산청에서도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어제 발견됐는데 인근 암자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있던 곳은 암자가 산사태로 전부 쓸려가면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산청에선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토요일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소방과 경찰에 10,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연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 36도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35도 이상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마솥 폭염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최고 체감 온도 33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도 오늘 열대야 현상 밤사이 나타났는데 당분간 서쪽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 제주는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전주, 대구 36도 등 32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도와 남부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편입니다. 내륙과 해안 곳곳에 안개가 짙은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지속되겠고 바다 안개도 짙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부터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인근 해역의 파도는 오늘 밤부터 높아집니다. 당분간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특히 제주 해안에 휴가 가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한남부터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사이를 시작으로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다시 북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 횡성 휴게소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오수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대동요금소 부근 사고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1부에서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만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소식부터 묻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격 자진 사퇴했습니다. 임명수순으로 가다가 자진 사퇴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보세요? 네, 국민들 여론이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 악화됐다라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제 4시경에 자진 사퇴했던데 이제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보좌진들과의 약간 이렇게 대립구도처럼 형성이 돼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보좌진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않고는 의정 활동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좀 국회의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퇴의 변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 대통령, 당에 사과를 좀 하면서 정작 이 논란의 발단이 됐던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런 비판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의원들이 이게 보좌진들의 어떤 수준을 그러니까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세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왜 교수일 때도 보면 학생들한테 엄하게 하는 교수가 학생들을 제대로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인격을 건드리거나 어떤 태도면이나 이제 그런 인격적으로 하여튼 해야 되는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갑질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그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의 그 국민의 공분을 샀던 포인트는 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좀 강하다. 그런 어떤 공분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여론조사도 나온 게 있고요. 사퇴의 결정적 계기 뭐라고 좀 보십니까? 강선우 후보자요. 네. 여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 정부를 이제 내세우셨는데
이제 그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척 건드렸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혁 신당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었는데 조국혁 신당이 주목한 점은 뭐였습니까? 네, 저 역시도 자진 사퇴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 거기에 분명히 눈높이가 맞지가 않았죠. 저기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국민을 대변하고 목소리가 되어주는 건데 그렇다면 약자의 편에서 게다가 또 강선우 그 후보는 여성가족부 쪽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해결해야 될 약자들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대변하기에 적절한 수장은 아니다. 특히 그런 식의 의문을 사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 수장이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컸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의혹에 대해서 애써 좀 눈 감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조국혁 신당을 비롯해서 진보 성향의 정당들도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저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진보 진영의 그 정치인들이고 이제 날카로운 공격도 하고 그렇죠. 견제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공수가 바뀌면서 그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100%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지명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좀 더 밀어주고 지지해야 뒷받침. 되겠다. 네,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겠죠. 네. 강 의원님께서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해 오셨었는데 이진숙 전 후보자 뭐가 가장 문제였습니까? 가장 크게 뽑기로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무슨 뭐 고교 학점제라든지 뭐 수업 일수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식의 수준이 국민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복잡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교육 이러니까 뭔가 좀 잘 그냥 무난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그때그때 막 중요한 위급한 사안들이 막 터지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분야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3년 때도 이제 교육이 여러 가지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속도를 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대 증원도 그렇고요. 네.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았는데 해결하려고 그러면 전문성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요구가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부족했고 또 무엇보다 윤리적이지 않았다. 본인이 교수면서 논문 표절에 관한 것이 본인도 무슨 일정 부분 소명을 했지만 이제 국민들이 보통 보기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못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교육개혁의 적기인데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는데 지금 교육이 저는 아프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그러니까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러기에는 교육의 수장이 단단하고 리더십도 분명하고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력은 제 생각에는 실력이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권위가 나오려면 실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대통령님의 좀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었을까. 네. 사실은 그 국민의 비판을 좀 당사자께서 좀 사전에 감지하고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걸 지명 철회라고 하는 별로 그런 지명 철회라는 방식은 많이 취하진 않던데요. 네. 이제 그렇게 전격적으로 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뜻을 그만큼 따라서 단호하게 결단하겠다. 그런 걸 좀 보여주신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이 교육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이 문제도 좀 여쭙겠습니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죠.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AI 디지털 교과서 하니까 진짜 AI 시대에 맞는 네. 어떤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는요, 이제 AI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그 틀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수준에 맞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일종의 코스웨어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AI가 없는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 학생들한테 21세기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은 질문하는 역량이에요. 답을 잘 맞추고 삐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답에 전전긍긍하고 딱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인재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AIDT는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학생이 거기에 수학을 맞추고 문제를 풀어내고 그러면 본인 혼자 그 문제를 푸는 건데 협업 역량도 떨어집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할 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선생님과의 스킨십이 더 중요한데 기기에 되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스마트폰도 애들이 기기를 보는데 학교에 와서 마저도 AIDT를 통해서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선생님은 그 대시보드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하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컨트롤하게 되면 직접 선생님이 와서 학생들을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또 이렇게 직접 개인적으로 네네네. 봐줘야 되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 자료로 한다는 건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교과서는 실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 자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학습 부진인 경우에 반복 학습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풀고 거기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를 풀어가게 할 수 있게 하는 AIDT의 설계에 따라서 그런 거는 좋겠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요? 네, 확신합니다. 네. 이제 새 교육수장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성함도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연락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별도로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언론계나 교육계에서 좀 주목해 주시고 언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진짜 교육의 문제를 제가 제대로 좀 파악하고 솔직히 제가 좀 교육계에서는 나름 잔뼈가 굵은 현장에도 네. 있었고 네. 또 이제 행정교육부에도 그러셨죠? 있었고 또 네. 교수로도 있었기 때문에 네. 유초중 등 고등교육 전반을 조금 다 제가 조금 아우르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 교육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좀 그걸 개선하는 데 힘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의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 그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 여성 쿼터에 대해서는 고심을 한다는 얘기가 간접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장관 낙마자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여성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새 장관 지명에 고려가 될까요? 예, 굉장히 고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여성이었고 또 그런데 또 지역 할당도 문제를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골고루 네. 여러 분야별, 성별, 지역별 그 탕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여성이 굳이 적절한 인물이 없다 그러면 그 성별에 또 매이다 보면 적합한 후보자군을 물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또 그러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인사검증에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예, 사실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인사청문회 올라오기 전에 사전 검증이 일단 좀 다 걸러졌으면 이제 이렇게 문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작동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닌가라고. 아무래도 이제 네. 인수위 없이 지금 인수위 출범한 없이. 정부이다 보니까 급했죠. 네,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국혁 신당에서 다시 국민의힘 해산을 공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그 헌법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그 계엄 이후에 이제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는 그 엄중한 시기에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마저 굉장히 방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을 그런 사태에 연루된 내란 행위에 동조한 분명히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산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줄곧 그런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네. 지난 17일 날 네.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 요건에다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추가하는 그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정성호 그 신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그 내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셔서 이제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안의 중대성을 함께 인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분명히 해산정당의 그 심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헌법을 그렇게 헌법 수호하는 국민들에 맞서서 헌법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좀 침해하고 그런 정당을 정식적인 정당한 보수의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침해하는 세력이죠. 이 내란 특검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던데. 네, 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이 보편적으로 딱 봤을 때도 그 계엄과 탄핵 전국 때 국민의힘이 보여주었던 국민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염원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행보들을 봤을 때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물론 이제 특검이 다 끝내봐야 이제 그거에 따른 결정을 해야겠죠. 네. 그때 되면 다시 부각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는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혁신당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당연히 그 이제 사면 복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당연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입으로 그 말을 마구 주장하기는 좀 네.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네. 다행스럽게 그 지난 10일에 전국의 법학 교수님들 34명이 나서셔서 이거는 너무 광복절 사면 특사가 분명히 돼야 된다라고 촉구하셨고요. 또 15일엔가는 그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이 연대 서명에 돌입을 했거든요. 이런 이제 국민적인 정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광복절 사면 복권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그 너무나 무도한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인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말 멸문지화란 말이 생겨날 만큼 얼마나 무도하게 무모하게 그런 검찰권의 피해자였는지 누구나 다 정서가 그럴 텐데요. 아마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또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게 된 또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채의식이 있었죠. 좀 너무 검찰권에 좀 너무 정말 피해를 봤다. 좀 안 됐다. 안쓰럽다. 조국 대표가 정말 뭐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냐. 이제 그런 정서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요. 네,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수감 중입니다. 조 전 대표 수감 이후에 현재 7개월 동안 대표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이 전당대회 얘기는 없는 거죠, 당내에서 지금? 네, 아직은 그런 일정은 없습니다. 이제 당 내부에서는 이제 그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제 숙고하고 고민 중에 있긴 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조국 대표님의 그 사면 복권이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전제이고 또 과제입니다.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함께 이렇게 일정들이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아직 알 수 없는 거라서 네. 그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일정 같은 것들은 이제 당의 중장기 전략과 맞물려서 이제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함께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개혁 세력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정 부분은 좀 공감이 되고요.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야 함께 가는 건데 이를테면 다당제 연합 정치도 또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럽 선진국처럼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다당제가 그리고 또 너무 양당 구도로만 갔을 때 다른 목소리들이 좀 묻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매기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어서요. 이렇게 막 어떤 물에서 막 활기 있게 막 헤엄치는 그런 매기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면 그 다당제 연합 정치도 또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또 어쨌든 큰 대통합으로 또 봐서는 큰 민주 정권에서는 힘을 합치기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이 다른 정당이지만 국민의힘 혁신을 놓고 당내 갈등이 좀 심합니다. 네,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자 그런 입장이던데 다른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좀 더 좀 집중하자. 그래서 거기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좀 눈길을 좀 끌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혁신은 굉장히 철저한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다양하긴 한데 일단 국민들의 정서를 좀 헤아리고 그리고 정말 역사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의 그 판단과 의식이 필요한지를 깊이 있게 숙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익을 취하는 정당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나라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시점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보수 정당에서 보수의 위치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의 대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고 봅니다. 분명한 자기 성찰하십시오. 전한길 씨의 입당 발언 논란도 뜨겁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전한길 씨를 국민의힘 장의사라고 평가를 했던데 전시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전한길 씨는 역사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구구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본인도 그 발언한 걸 보면 그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원흉이 선관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려면 최소 수천 명이 동원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관위 규칙이 그 개정되지 않으면 99%가 부정선거다라는 말까지 하고 굉장히 정말 국가의 근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 이를테면은 어떤 극단적인 이런 선동가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침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라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우리 당에선 장의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며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이재명 이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속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소된 5개 형사재판 모두 미뤄졌는데 법원은 직무에 정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연기되는 거 맞다고 보세요? 네,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퇴행을 했던 그 3년의 여러 그 분야들을 복원을 해야 되고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국가를 잘 위기에서 이제 제대로 된 반열에 올려놔야 되는 그런 네. 중차대한 시기인데 이때 이제 그런 재판에 이제 휘둘릴 수는 없죠. 그리고 게다가 헌법 84조에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최소한의 어떤 그 헌법을 수호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헌법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잘 결정한 것으로. 이 3대 특검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느 특검을 특히 주목하고 계세요? 솔직히 셋 다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특검은 헌정 질서에 관한 거, 김건희 특검은 이를테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거,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국가 운영의 근간들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가 이걸 논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최혜병 특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아무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가의 그러니까 그 어떤 부름을 받은 청년이 그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불의한 그런 명령에 복종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혜병이 원광대학교 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DMZ 생태연구소 김승홍입니다. DMZ는 한반도의 비극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DMZ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절대적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플러스 이 지역이 가지고 독특한 생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고 북반계하고 남반계가 만나는 저미지대이기도 합니다. 기후온난화와 생태계의 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에는 온대성 생태계가 완벽하게 복원되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고 학술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기후적인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도 바로 자연 생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공간은 한반도가 비극의 산물로 받은 정말 뜻하지 않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평화적 가치를 실현해내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하고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류 평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먼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DMZ 생태는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물학적인 중요도뿐만 아니고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상공을 덮고 있는 가운데 티벳 고기압까지 이중으로 달궈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남풍의 입김은 오늘 낮 기온을 35도 이상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 36도, 강릉, 대전 35도 등 전국적으로 32도에서 36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경기와 강원 동해안, 충청 이남엔 경보로 단계가 높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최고 체감온도 33에서 35도 안팎입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서쪽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약하게 받아서 내일부터 제주에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제주 인근 해역에 파도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와 남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지속되겠고요. 그 밖에 내륙과 해안 곳곳으로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선우 후보자 전격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임명수순으로 가다가 자진 사퇴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이제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주목을 하고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형식은 자진 사퇴 형식이었는데 대통령의 결단인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그 접근하는 방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 맞서지 않겠다. 그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맞서면 안 되고요. 그 제일 미련한 거죠. 그리고 정치는 민심에 맞서는 게 제일 미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서는 시장에 맞서지 않고 정치에서는 민심에 거스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리더십이 저는 이제 보여요. 그거 거스르다가 망한 정권, 그거 맞서다가 곤혹 치르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 임명 강행의 의지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의 추이, 뭐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달리 판단하고 움직인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면 천만다행인 거잖아요. 단적으로 야당 보는데 그 민심이 어떻든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대통령이 저러는 걸 보면서 이런 경우는 그 저는 지는 게 아니라 민심을 받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청문회 이후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때만 해도 가는구나 이렇게 예. 다들 알았는데 이 사퇴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건 뭐라고 보세요? 뭐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 내의 비판적인 목소리 역시도 민심을 반영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였고요. 또 뭐 그 제야 단체 뭐 원로 분들과의 오찬, 또 제야 뭐 또 여성 단체의 성명서, 또 뭐 여론조사에서의 그건 뭐 이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 어쨌든 임명 강행 직전까지 고민을 계속 했다는 거로 이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도 그 김현지 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전달한 뒤에 이 일들이 전격적으로 네네.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는 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재명 대통령 한테 제가 2월 21일인가에 왜 그 총선 이후에 네. 비명행사 논란 이후에 처음 이제 만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00분 넘게 둘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그러면서 네. 제가 요즘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있어요. 대통령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조시 되시거든. 이제 뭐 조기 돼서 네네네. 탄핵 아직 남았지만 네. 되시거든. 뭐 정치인의 세 가지 용기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자기 권한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다. 그걸 권한을 절제하는 용기. 그리고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어도 손 내밀고 악수할 수 있는 네. 용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인데 지지층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공동체에 도움되지 않으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되게 큰 용기인데 저는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용기를 그 대통령의 용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아니 본인이 임명하고 싶은데 본인하고 친한 사람인데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자꾸 막 뭐라고 그랬었고 그러면 사람이면 그거
왜 내가 그거 못해? 내가 대통령인데 내 권한인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미련해요. 부질없거든요. 저 법적으로 자기 권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심에 거스르면 안 돼요. 정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시장에 맞서지 말고 정치는 민심에 거스르지 말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 갖춰야 될 용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결단이고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고 오히려 높게 평가해 줘야 된다. 지금 이게 지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 방송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받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3가지 용기에 되게 중요한 지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여당에서는 이런 부담도 있었나 봐요. 그 현역 의원 불패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오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역 불패 이런 게. 네. 그러니까 현역 불패 지키다가 정권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되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허망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여론이 악화되는데 이도저도 못한 채로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립 과정에서도 이제 이게 방치하고 시간 보내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막 가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새로운 어떤 이재명식 리더십, 이재명식 결단, 이재명식 용기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준 거다.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해요. 또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당권 주자죠. 박찬대 의원이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스스로 결단하라. 이 메시지가 있고 난 후에 한 20여 분 있다가 네. 사퇴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 메시지도 컸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너무 사이가 가파르고 또 지금 나오는 시계열상으로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대통령이 결단하고 그 결단의 흐름 속에서 그거를 알았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당권 후보 두 분이 지금 명심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사안인데 이 박찬대 의원 캠프에서는 그래서 명심은 나한테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활용하고 싶겠죠. 그렇게 활용하고 싶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 캠프에서 바라는 것처럼 명심의 어떤 방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이제 역풍. 이게 당심도 민심도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지켜보자니 여론조사 말고는 이제 이 원샷으로 끝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8월 2일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까지의 결과는 정청래 의원이 좀 압도적인 예상보다 결과입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차이가 좀 큽니다. 예. 그 원샷 경선을 하면 좀 중간 단계가 사라지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반반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작은 데부터 이제 해가지고 오는데 사실 대부분의 당원들은 호남과 서울에 수도권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앞에서 지표가 자꾸 보여지면 그냥 이렇게 그 결과 그냥 반영되는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흐름을 그냥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가면 정청래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였고 원샷으로 하게 되면 또 그 다른 어떤 반전을 못 보여준 채로 마지막을 하니까 박찬대 후보한테도 특별히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당대 형식이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쩔 수 없다.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서운해하는 후보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기 계산에 따라서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다 합의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사퇴에 변해서 국민 대통령 당에는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보좌진
보좌진에 대한 입장은 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서운함의 그런 것이었을지 어쨌을지 모르는데 다들 그걸 주목하더라고요. 근데 강선우 의원도 저기 아주 세심하게 입장문을 썼을 텐데 뭐 어떻게 보면 억지로 찾아보자고 그러면 아쉬운 측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도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런 결정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나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제 후임자 같은 경우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개인의 바람입니다.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데가 여러 사회적 약자들 특히 여성과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요. 네. 많은 노력들과 인식이 좀 필요한데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뭐 비동의 간음죄 이런 좀 사회적 갈등이 좀 있는 측면이 있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회 갈등이 있는 건 알지만 거기서 어떤 입장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은 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너무 늦었다. 유엔 그 권고나 이런 걸 좀 따르자라고 하는 글로벌리한 어떤 태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좀 전향적인 태도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갈등이니까 좀 갈등 사안인데 왜 그걸 하냐 그러지만 다 갈등 사안이에요.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갈등 사안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예를 들면 대북과 관련해서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실질적인 적이지만 그러나 또 통일의 대상이기도 한다고 하는 이런 거를 다 봐야 되지만 국방부 장관은 그런 거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초전박살 이렇게 딱 입장 정하고 그 안보를 제1로 딱 삼고 가야 되고요.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대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 장관이면 이런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갈등 문제 사회적 합의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본인의 노력, 의지, 계획 이런 거에 분명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새로 지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바람. 네. 아무래도 인수위원회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도 있겠지만 이 인사검증에서 아쉬운 점은 좀 없으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 문제를 잘 내밀하게 파악 못하고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일이라서 그러나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 또 최근에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우리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민심이 아니다. 혹은 또 야당이 탁 찍어가지고 이 둘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네.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당이 어떻게 보면 민심의 소통 창구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이 민심의 전달 이번에 좀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엄하게 좀 급급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이제 발맞추는 역할은 충실하게 했는데 민심을 이렇게 파악하고 전달하는 역할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실보다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좀 아쉽고요. 결을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결이 다 같으면 쪼개지기가 쉬워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그냥 결이 같으면 도끼 날만 갖다 대도 쪽 쪼개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식이 꼭 예스가 아닐 때도 많을 거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이 정권 초기에 어쨌든 대통령실과 잘 발맞춰 나가야 되는 그거 여당의 숙명이거든요. 그리고 인사권자를 존중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역할은 저보다 확장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찬대, 정청래 당권 후보 모두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그게 이제 물론 지금 이제 특검이 다루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확정이 되고 기소가 되고 뭐 재판이 진행돼서 확정이 되고 뭐 이런 몇 가지가 좀 정리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내란 행위를 옹호한다. 그리고 그 당이 막 반성도 안 한다. 윤석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민심이 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은 정치적인 고의지만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당의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도 경고한 바가 있고요. 한밤중에 대선 후보자 교체하려고 했으니까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당인 건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일 수는 있거든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제 다른 당이지만 국민의힘 의총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왜 안 왔냐, 왜 안 불렀냐, 뭐 이런 걸로 반나절을 보내는 이게 저렇게 한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요즘 제가 뭐 걱정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지금 고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혁신안이 지도부를 통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딱 한 줄로 줄이면 길 잃은 혁신, 배부른 친윤. 뭐 아직도 더 많이 져야 되는구나. 저기는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불러요. 친윤 쪽은. 대통령도 저꼴이 됐고 당도 저 엉망진창이 됐지만 자기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세요? 그 당사자들이죠. 혁신의 당사자들이 혁신을 주문하고 그 혁신위원장을 안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전한길 씨에 대한 입당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제가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그 당의 대표였던 분들이 혹은 대선 주자도 해봤던 분들, 그러니까 홍준표, 한동훈, 이분하고 전한길 이 셋이 대선 국면에서 당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바깥에서. 제가 죽여서 맨날 홍길동 그러니까 홍준표, 전한길, 한동훈 셋이 바깥에서 뭐 새우깡 먹으면서 그러고 또 하와이에서 당 비난하고 한쪽은 막 악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당을 곤란하게 하더니 이제는 전한길 씨가 당에 들어와가지고 최근의 국면은 김문수, 친윤, 전한길 해가지고 뭐 수윤길 이 셋이 당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망조다. 제가 어디서도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요. 그때는 똘똘 뭉쳐서 막 싸웠거든요. 그래도 황교안. 예. 황교안 대표가 막 삭발하고 단식하고 뭐 길거리 농성하고 집회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황교안의 삭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빠루, 그리고 그 전광훈의 막 광난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결과는 2020년 민주당의 대승, 총선에서의 대승이었어요. 그때도 막 부정선거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저렇게 수윤길 셋이 이렇게 삼각동맹 맺어가지고 가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이 대승일 거다. 좀 그렇게 봐요. 이 정치는 어차피 현실이니까 이 당권 구도만 본다면 전한길 씨가 가지는 이 전당대회에서 변수가 큰가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향식 공천이 우리 정당들에게 뿌리내린 지 오래됐고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숫자 많은 거에 따라서 되는데 모든 국민을 다 당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민심과 똑같이 가겠지만 그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열성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열성적인 사람들 중에 그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또 그들의 표를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저렇게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전환길 씨의 입당과 전환길 씨의 발언과 이런 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 전당대회 구도가 다시 대선 예비 경선처럼 탄핵 찬반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한심한 거죠. 지금 국민들은 그걸 넘어서서 그 주모자와 동조자들을 처벌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맞네 그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부정선거의 여론이 그런 거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하니까요.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야당 역할을 할 자격도 지금 못 갖고 있다고 봐요. 특검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사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특검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좀 피의식 같은 게 이제 있다. 그냥 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쪼개서 수사하자. 그리고 뭐 시간도 좀 줄여서 하자.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위가 국민들 분노에 불을 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혐의가 있는데 뭐 서면으로 그냥 끝내고 방문 조사로 끝내고 그리고 무혐의로 퉁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단두대에 올라 있는 거예요. 지 할 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특권 누리고 특혜받고 했으니까 지금 특검을 부른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특권과 특혜가 지금의 특검을 부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예고했는데 앞으로 재판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게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탄핵되고 수사받고 재판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나는 아무 저항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들 해라. 이게 어쨌든 정치적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냥 이런 거였다면 이 경우는 수사와 이런 과정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그 수사 방해의 어떤 징후가 더 크다고 저는 봐요. 수사 방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진실 규명에 대한 땡깡 부리기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해서 의법 조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 탄압 주장하고 막 이러던데 그게 왜 정치 탄압이에요? 그럼 본인이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하던 때에 했었던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그 당시 정권이 했었던 정치 탄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본인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전에는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뭐 이렇게 혼술도 많이 하고 이래갖고 그냥 정신없는 소리 하신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그 안에서는 유튜브도 안 볼 거고 뭐 술도 안 마시고 이럴 텐데 왜 저렇게 만취한 소리를 하는지 답답한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특권과 특혜가 국민들의 분노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특검을 불렀다 이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그 자기가 불러일으킨 문제 내란과 관련해서 혹은 김건희 씨와 관련 또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든 이제 특검을 불러놓고 그걸 남 탓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 탓이에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소된 5개 재판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이 과정은 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거를 야당에서는 헌정질서가 붕괴했다. 사법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그 결정은 재판 중단의 결정은 사법부 결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의 결정도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고 독립된 각각의 재판부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사법부가 사법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고 재판부가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건데 그건 좀 옳지 않다. 재판부가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판례가 없고 이전에 이런 경우가 없었고 처음 생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내린 판단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지켜봐야죠. 야당으로서는 공격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앞뒤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해가지고 뭐 사법 질서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헌정 질서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사면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조국 사태 표현을 했는데 저 조국 사태 때 되게 비판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공개적으로 그 입장 얘기해가지고 뭐 문매도 많이 맞고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그러셨죠. 내부 총질한다고 공격도 많이 당했는데 네. 이거 오히려 조국 사태 때 비판적이었던 박용진이 조국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금 현재 인간적으로 또 지금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되게 많은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또 지켜볼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정치적으로 일정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거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이기 그렇죠. 네.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푸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재촉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당내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조작 기소가 의심된다.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 검찰의 뭐 수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이게 시작되는 과정 그다음에 뭐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이다라고 의심될 수 있는 지점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관련된 사건과 뭐 관련자들에 대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뭐 처벌이 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는 싶네요. 압박으로 비치지는 않을까요? 그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뭐 사법부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또 정부 부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봐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역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엔 윤희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만나봅니다. 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윤희숙 위원장께서 표현했듯이 혁신안이 고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혁신안 관련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였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 당을 보는 온도하고 그 안쪽에서 느끼는 온도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선 이후에 2달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그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는 들리거든요.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그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데 이 창문이 닫히면 저는 이 우리 당이 이제 패족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패족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 말이긴 하지만 조상의 잘못으로 이제 자손들이 네.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의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선배들의 잘못 때문에 정치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되고 슬픈데 그 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별로 받질 못해서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3가지 혁신안입니다. 당원 당규의 계엄 탄핵 사죄를 명시하고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고 당원 소환제를 강화하자는 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걸림돌은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마 온도차가 온도차. 가장 큰 걸림돌이고 이 중에서도 지금 기회의 창이 제가 닫히고 있다라는 그 시간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는 사실 어제 제가 그 의총장에서도 1번안 그게 뭐냐면 1번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죠. 대국민 사과 네. 그거를 안 받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께 우리가 과거와 절연하겠다. 잘못된 과거와 정말 단절하고 앞으로 새로워지겠다라는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어떤 쇄신안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전당대회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아무런 쇄신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죄 없이 전당대회를 치른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떨어지고 금방 전당대회를 했어요. 2달 만에. 그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커녕 전당대회 진행 중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7%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전당대회 시작 전에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고 새로워지겠다라는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단히 초조해서 어제 그 자리에서 이 이란이라도 제발 오늘 좀 그 네.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거의 읍소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안 며칠 안 남은 전당대회 전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을 그 제대로 사과하는 거. 뭘 잘못했고 무엇을 고치겠다라는 얘기를 제대로 넣은 사과.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뭘 잘못했는데 그럼 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뭐뭐뭐뭐를 잘못했으며 뭐뭐뭐를 고치겠다라는 진솔한 사과를 우리 당이 하는 게 저는 이 패족의 길을 그래도 조금 막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입장 그리고 어제 전체적인 의총의 분위기는 지금 전달을 받고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 1호 혁신안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발언이라든가 또는 반발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됐나요? 어제 끝나고 우리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그 기사를 제가 다 봤는데 그게 네. 적절하게 요약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 발언이 회의 중에 있었고, 근데 회의가 끝나고 제게 다가와서 찬성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회의 도중에 그 발언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 당의 현재 한 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사무처에 검토하겠다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그 사무총장님의 발언도 있었지만 나중에 백브리핑을 하는 대변인 입에서 이게 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나온 거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어떤 이 공의가 모아지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정말 호소에 읍소를 더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초조한 상황입니다. 저로서는. 이 수석 대변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혁신위원장이 먼저 외부에 혁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아마 그런 발언을 보신 언론인들도 아마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안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거든요. 근데 그 대변인 말씀을 보면 미리 의원들하고 조율하고 네. 의원들 눈높이에 일단 맞춘 다음에 나가라는 얘기처럼 지금 들리거든요. 네. 그거는 의원들 눈높이를 맞추란 얘기는 국회의원들한테 저더러 아부하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이 무엇인지 우리 당이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당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려면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게 모든 목표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눈에 맞추자는 얘기처럼 하는 발언은 저는 굉장히 좀 피해를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당대회 일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혁신안 아무래도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숙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점이 제가 대단히 초조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사죄문이라는 것이 네. 저희가 그 혁신위가 시작되고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7월 10일 날 저희 대변인이 어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위에서 의결된 사죄문의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세세하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방송이 다 됐어요. 네. 그 방송이 다 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2주가 흘렀단 말입니다. 근데 2주가 흐른 어제 그 회의에서 수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오늘 아침 언론에서 다시 비판되고 있어요. 저는 그 언론이 굉장히 그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언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풋을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은 지도부의 의지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의총을 열 수 있지요. 수기할 시간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의지의 문제로 비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을 2주를 들였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저는 지도부가 결심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부가 결심해야 된다. 혁신위원장님의 어떤 보관은 없으세요? 더 이걸 추동시키기 위한? 저는 그 혁신위원회 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부는 그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 수용을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총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모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안을 하는 거 외에 다른 역할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지금 애를 써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예를 들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진솔하게 그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의 관건 아무래도 이제 인적 쇄신으로 좀 모아집니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님과 만나고 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한 나머지를 발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의원총회가 안 열려서 기회를 못 얻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추가 쇄신 대상. 안철수 의원님께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네. 저희가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적 쇄신이라는 게 제가 그 발표했듯이 우리 당을 이재경으로 만든 8가지 장면들을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중하고 어느 게 안 중한지는 사실은 제가 칼을 휘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애시당초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드린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런 사과에 대해서 필요성도 없다. 그리고 극우 토론회를 연다, 이런 건 이제 현재의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현재의 문제, 우리 당의 과거의 문제를 털고 가야 되는 시점에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적 쇄신이 정말 거기에서는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을 사죄를 통과시키느냐 아니느냐, 여기서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과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고요. 그 현재의 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한 이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코앞에 오는 바람에 제가 대단히 초조한 상황입니다. 창문이 닫히고 있어서. 그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4명의 명단을 발표한 거다. 그렇죠. 그 현실에서 이미 지금도,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는 제가 사실 다들 이제 사과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갑시다라는 의미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그것은 그 제어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 위원장님이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8대 사건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과를 하면 당권 후보도 될 수 있고 당에서 계속 이게 존재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8대 사건 중에서도 경중이 다 있지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중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관저에 가서 시위하신 분들이 지금 40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분들이 거기 가셨을 때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 달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뭔가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고, 공수처의 권한이 뭐냐, 이건 불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시면, 지금 돌아보자면, 국민 눈높이를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본인들이 윤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다른 큰, 본인이 굉장히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과를 하고 나면 거기에 걸맞는 본인의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말로 때우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스스로가 굉장히 중하게 진정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책임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국민들 보실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잘못을 했는데 왜 저렇게 말만 하고 치우냐,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거죠. 당원 소환제라는 장치가 있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또 여론의 그 매를 맞아야 되고요. 그게 사례로 제시한 총선 불출마. 그렇죠. 그게 저희로서는 그게 2004년도에 한 40분 가까운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되게 존경받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젊은이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때 그분들이 열어준 길 속에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었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중진들입니다. 그 당을 살리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중진들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총선 불출마를 얘기하셨지만 탈당이나 이런 차원은 또 다른 부분. 그거는 각각 제가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본인들의 잘못에 자신들이 이렇게 진정하게 사과한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이 인적 쇄신의 어려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동의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사퇴하셔도 되죠. 지금 사퇴하면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궐선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그 무게 경중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3년이 남았다. 뭐 지금 내가 뭐 불출마 선언을 하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누가 하냐. 뭐 이런 문제들은 모두 다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 당이 제대로 무릎을 세우냐. 그것을 국민들한테 인정받느냐. 책임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인데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두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그 어제 우리 대변인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 대변인께서 뭐라 그랬냐면 어제 회의에서 대여 투쟁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마 온도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당협 사무실에 그 자주 오는 핵심 그 지지자들 하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왜 제대로 세게 싸우지 못하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로 듣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크게 애쓰지 않으면 갇혀 있기 쉬운 온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온도는 대여 투쟁을 우리 국민들, 우리 당으로부터 이탈한 지금 실망해서 이탈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거지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보다 요 앞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느끼는 온도는 그겁니다. 벌써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뭐 잘 싸우냐 좋은 정책을 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 관심들이 없습니다. 아마 언론이시니까 잘 느끼실 거예요. 저한테 언론인들이 그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는 국민들이 국힘에 관심이 없다. 위원장님은 혁신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인적 쇄신을 얘기를 할 때 4명의 명단을 얘기할 때 혁신위의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비대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오갔는데 제가 비대위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비대위 안건이 필요한 내용이냐. 당원 당규를 고치는 혁신안이라면 혁신안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 개인들의 거취에 대한 요구를 제가 저라는 정치인이 한 거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원 당규를 고치거나 아니면 비대위 안건으로서 의결될 필요가 있냐? 이 비대위 안건으로 올릴 거냐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이건 개인의 거취를 그 밝히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안건으로 올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비대위에서도 한참 막 성토하시더니 제가 그렇게 여쭤보니 비대위 안건으로 올리실 거면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은 명분으로 정치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명분을 가지고 다른 정치인에게 거취를 밝혀라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의결을 거쳤냐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기자들이 그날 물었어요. 저한테 혁신위가 동의한 겁니까? 라고 물었었어요. 그 네. 라이브 그 네네. 방송이 되는 네. 과정에서 제가 그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혁신위 위원들한테 묻지 않고 제 생각입니다라고 그 방송되는 그 과정에 말씀드렸어요. 이 인적 쇄신이라는 게 당사자들이 반발할 경우에 어떻게 추진할지가 참 관심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어떤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인적 쇄신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정치는 명분이고요. 그리고 여론이고요. 그리고 의지입니다. 의지라고 하면 지도부의 의지죠. 그래서 지도부가 의지가 없거나 또는 전당대회 이후에 그 지도부가 또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인적 쇄신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번에 당원 소환제라는 것을 굉장히 대폭 강화해 놨거든요. 혁신안에 대해서도 당원 투표 방식을 말씀하셨어요? 혁신안에 대해서도 당원 그 투표 추인 그렇죠. 과정을? 근데 뭐 그거야.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당원 투표 없이도 의총에서 그냥 결의해 버리면 됩니다. 더 센 방식이죠. 그것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읍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적 쇄신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원 소환제를 저희가 넣어놓은 건데 이 당원 소환제 자체도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이 새 당대표의 의지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당대회 구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윤 위원장이 언급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8대 사건에 연관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솔하게 반성하시고 그 반성했지만 본인이 그 반성한 책임을 새로운 지도부에서 본인들이 당으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가면 그건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죠. 8대 사건에. 그러고 있죠. 예. 그분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데 출마하려면 그런 저는 그게 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쳐 있는데 이 8대 사건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넓게 잡았냐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도 더더욱이나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으니 이 반성하고 시작합시다라는 의미지요. 경중은 다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그러면 반성을 하고 그 반성에 따른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경중에 대한 것은 보시는 분들의 이미 머릿속에 경중이 평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 강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 그렇죠. 이 당권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안을 받으면 국민의힘 의석 30에서 40석은 빠져나가게 된다. 100석이 무너지면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길이 열린다.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아무리 뜯어봐도 뭐 30-40명이 나간다는 것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대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분들이 다 의원직을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근데 우리 김문수 장관께서는 그게 약간 버릇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그 김구 선생 중국인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별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 별 근거가 없이 그렇게 막 큰 얘기를 하시는 게 난 약간 말버릇의 문제가 좀 있다고 느낍니다. 인적 쇄신 대상에 언급된 인물이기도 한데 장동혁 의원은 내부 총질, 탄핵 찬성은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옹호하고 지금 윤 대통령과의 한 몸을 선언하는 그 전환길 씨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진 것은 사실 그 장동혁 의원의 책임이 크잖아요. 근데 장동혁 의원이 그런 그 전환길 씨하고 거의 지금 이렇게 결합돼 있는 모습을 그리고 옹호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은 제가 어디서 그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건 총질 정도가 아니다. 이건 당을 향해서 대포를 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흔들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죠.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그 남아있는 영향력 그리고 지지자들이 그래도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뭐랄까 약간 관성이 지금 들어있는 잘못된 의리? 그런 것들을 지금 당으로 전달하는 어떤 통로로 지금 그 작동을 하고 계신 거죠. 전환길 강사가.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워지겠습니다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이게 시작인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패족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통로를 당 안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현직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들께 이 당이 도대체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걱정되는 거죠. 저 당은 입으로는 단절을 얘기하면서 몸으로는 연결이네 이렇게 느낄 거잖아요. 아무래도 혁신안이 당권 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혁신파의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그걸 예측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상 혁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이제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세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냥 하나로 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그 본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신 분들이 한동훈 대표도 막 사람 만나고 그게 뉴스가 되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런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 극우로 당을 돌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즉 그 윤 대통령과의 그 연결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 그 반대로 그 단절하고 이제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력을 형성시키고 더 증폭시키는 길을 찾아내는 게 이 당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단일화가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이 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 혁신안 추진에 대한 의지도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있기 전에 백선을 만들어서 이 사과할 사람, 뭐 윤리위에 제소할 사람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인적 쇄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경태 후보는 인적 쇄신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새 당 대표가 새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죠.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적 쇄신을 혁신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도구는 아무것도 없지만 새로운 당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가 인적 쇄신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도구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두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디테일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새로운 지도부의 의지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당대회 룰도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데 이 제안의 배경은요?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41%를 가져갔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것은 결집은 돼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그 결집이 되지 않고 지금 이탈표가 나오고 이러는 것들은 저희 당이 민심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전당대회 후보들 중에서도 더더욱이나 이 당과 민심을 점점 더 떨어뜨리려는 시도로 스스로의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끊어내야지 저희가 민심하고 가까워져야 저희가 살아난다는 그 문제의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신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